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는데 이럴 때 항상 당황스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처음 만난 사람의 나이를 알고 싶어 할까요? 한국어는 나이에 따라 호칭이 정해지고 높임말과 반말을 구별했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상하 관계가 정해지는 유교 사상 때문에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나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나이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언짢게 생각하거나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알고 싶을 때 신뢰가 되지 않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나요? 처음 만난 사람더러 몇 살이세요? 라고 직접 나이를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몇 학번이세요? 무슨 띠세요? 와 같이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한국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실은 생일이 3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형이다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형이라는 호칭도 안 쓰니까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줄리앙 씨.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대학에 입학하니 어때요? 수업 듣는 것도 재미있고 선배나 동기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런데 호칭 때문에 좀 힘들어요. 선배들이 제가 외국인인데도 자기들더러 형,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좀 불편해요.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이다 뭐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호칭이 아주 중요해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왜 한국 대학생들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선배님이니 형이니 하는 호칭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은 호칭을 통해 상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호칭은 나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나이에 따라 서열과 호칭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에는 나이에 따른 상하의 위계 질서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가 어린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결정이나 의견에 모두 따라야 하지요. 대학에서는 나이를 대신하는 학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학번에 따라 선배와 후배의 서열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윗사람, 아랫사람이라는 의식 없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유교 사상 때문인 것 같아요. 유교에서는 신분이나 남녀의 엄격한 구별과 그에 따른 질서를 강조했어요. 이 유교의 영향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경로석도 그러한 예가 되겠지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거나 술을 마실 때 어른 앞에서 얼굴을 돌리고 마시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가 될 거예요. 아, 이제 좀 알겠어요. 제 한국 친구가 자기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게 되었다고 언니한테 미안해 하던데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것도 위계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유교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해서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다고 들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면서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신입생 줄리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사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언어와 문화는 서로 관련성이 깊고 한국어에는 유교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 사상과 한국어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유교 사상이 반영된 한국어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유교 사상과 한국어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문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고 어떤 문화는 한 언어를 이루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속담을 봐주십시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속담에는 순서와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에서 유교 사상의 영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교 사상이 반영된 한국어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 사상은 상하 관계와 서열을 중시하는데 가족과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교에서 중시하는 수직적 대인 관계가 가족에서 사회로 확장되면서 서열 의식이 분명한 사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열 의식은 한국어의 높임말이나 복잡한 호칭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먼저 높임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문을 봐주십시오. 진지 드십시오. 진지 드세요. 밥 먹어요. 밥 먹어라와 같이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서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진지 드십시오와 진지 드세요는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진지 드십시오는 진지 드세요보다 격식적인 의미를 가져서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 더 자주 사용됩니다. 밥 먹어요는 화자와 나이와 서열이 비슷한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밥 먹어라는 화자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를 상하의 서열 관계로 인식하는 유교 사상의 특징이 언어에 잘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칭을 봐주십시오. 영어 엉클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삼촌, 삼촌, 이모부, 고모부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가족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호칭으로 서로를 구분짓고 구별하는 것도 유교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결혼하면 시부모는 며느리를 새아가라고 부릅니다. 반면 남편의 남동생은 형수님이라고 하며 남편의 여동생은 새언니라고 부르는 등 같은 사람이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결혼한 여자가 시댁 식구들을 부르는 호칭도 복잡해서 적절한 호칭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호칭은 서로의 관계와 서열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호칭의 발달도 상하의 서열 관계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 유교 사상은 한국어의 바탕을 이루어 한국인의 언어 생활과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 사상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과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두 나라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20세기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고 한반도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국의 독립 직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반도는 통일국가는 고사하고 이데올로기의 대결 장소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일어난 전쟁이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3년간의 전쟁의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불신과 증오심이 깊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족적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을 없애고 새로운 평화의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 냉전 체제와 남북한 정부 수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시작된 냉전 체제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통일된 국가를 수립할 수 없었다.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후 김구와 같은 지도자들은 남북이 영원히 분단될 것을 우려하여 각각의 정부를 세우는 것을 반대했으나 냉전 체제라는 현실에 부딪혀 이를 실현시킬 수 없었다. 결국 1948년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2. 한국전쟁. 한반도에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된 가운데 남북은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해 대립하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남한은 갑자기 일어난 전쟁에 대비하지 못해 많은 전투에서 패배했고 부산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잃었다. 한국은 유엔군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다시 서울을 되찾았다. 그러나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중국으로 인해 또다시 밀고 밀리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결국 1953년 7월이 되어서야 휴전협정이 맺어지게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45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겼으며 도로, 공장, 건물 등의 시설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3. 국가보안법 제정. 이념 대립은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찾아 처벌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 전인 1948년에는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11구 사건과 같은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1948년 12월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져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정치 사상범을 만들어내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남북한이 아직 휴전 상태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4. 탈냉전 시대. 남북 관계는 1970년대에 이르러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부터 남북한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교류를 시작했다. 1971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제의했고 1985년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1972년에는 외국의 간섭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서울올림픽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이 동시에 참가했고 특히 소련과 동독이 참가한 마지막 올림픽으로 기록되었다. 이로써 서울올림픽은 탈냉전 시대를 열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후 국제적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1989년 미국과 소련 양국의 정상은 몰타에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했다. 한국도 서울올림픽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맺게 되었다. 5. 평화를 위한 노력.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북 선수단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공동 입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또한 남북한은 그동안의 불신과 증오를 넘어 평화를 위한 신뢰를 쌓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고 여러 난제들이 남아있지만 이념을 뛰어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